이 요법은 아직은 임상 현장에서는 익숙치 않은 레지멘이고 아직은 그 빈도수가 많지는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일단 첫 번째는 최근까지 이제 두 방법이 모두 다 이제 비급여였다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이유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약제들의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치료 엽선들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좋은 소식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여러 효력 약제들의 신약이 개발된다든지 기존 약제들을 또 여러 가지로 사용한다든지 해서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안녕하세요. 대한종양내과 계속 운영하는 코스모TV 그암이 알고 싶다입니다. 오늘도 폐암에 대해서 특히나 EGFR 유전자 변이 비소세포 폐암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저는 아주대학교 병원 종양혈액내과 김태환이고요. 두 분 교수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가천대 길병원 종양내과 조장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성모병원 박송희입니다. 조장호 교수님, EGFR 변이 비소세포 폐암이라고 하면은 환자분들이 잘 이해를 못 하세요. 그래서 이게 EGFR이 도대체 뭐야? 이게 뭔지 잘 이해를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한 질환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폐암을 진단받으시고 환자분들에게 이제 처음 설명을 드릴 때 비소세포 폐암과 이제 소세포 폐암으로 나뉜다. 이제 그리고 그 비소세포 폐암 중에서 우리가 조직 검사를 통해서 암세포의 생긴 모양을 보고 선암이냐, 편평 상피세포암이냐, 혹은 나머지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비소세포 폐암 중에 선암이 약 이제 한 40% 정도 이제 해당된다고 보는데요. 그 선암은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폐암을 유발시키는 이제 표적이 되는 유전자 돌연변이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폐암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잘 알려지고 흔한 빈도를 가지는 게 EGFR이라고 하는 유전자 돌연변이가 되겠습니다. 그 EGFR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에피더말 그로스 팩터 리셉터, 한글로는 이제 표피 성장 세포인자 수용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생기면서 폐암이 이제 발생하는 이제 주된 원인이 됐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 하는 것인데, EGFR 돌연변이를 가진 분들이 이제 표적 치료제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 EGFR에 맞춰서 나온 표적 치료제가 과거에서부터 1세대, 2세대, 3세대 약제가 발전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약제들이 많이 나와 있고, 그래서 EGFR 돌연변이 폐암 환자분들이 일반적인 예후는 안 좋다고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약제들을 저희가 쓰면서 훨씬 더 생존을 오래 하고 효과가 좋은 그런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EGFR 돌연변이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비소세포 폐암을 얘기할 때 EGFR을 꼭 얘기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40%에 육박할 정도로 맞습니다. 정말 비소세포 폐암 환자 중에는 EGFR 변이 환자가 많은데, 박 교수님께서 EGFR 변이 폐암 환자는 3기나 4기로 진단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보면은. 그래서 진행된 상태로 발견이 되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항암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또 하나 항암 치료는 항상 1차 치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차 치료에 듣지 않으면 굉장히 환자가 어려운 치료 여정을 겪기 때문에 1차 치료 효과가 최대한 오랫동안 유지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1차 치료 옵션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1차 치료 옵션은 현재 이제 교수님들 많이 쓰시듯이 첫 번째가 이제 오시모티닙이라고 하는 타그리소라고 하는 약과 두 번째가 이제 레이저티닙이라고 하는 렉나자라고 하는 약입니다. 현재 이제 교수님들이 대부분 가장 많이 쓰시는 약이고, 가장 많이 쓰시는 약 이유가 또 우리나라에서 현재 급여가 되고 있기 때문에 1차 치료로 이제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 약을 쓰고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서 약제가 이제 추가가 됐는데요. 플라우라2 연구를 통해서 이 오시모티닙이라고 하는 EGFR 표적 치료제에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세포독성 항암제를 이제 붙여서 두 개를 같이 이제 병합하는 병합요법이 이제 개발이 됐습니다. 이제 원래 먹던 타그리소라고 하는 이제 표적 치료제를 매일같이 복용을 하시면서 3주마다 이제 세포독성 항암제를 추가로 맞게 되면 생존율이 이제 향상된다는 보고를 보였습니다. 또 하나의 연구는 이제 마리포사 연구라고 하는 이제 요법인데요. 레이저티닙이라고 하는 이제 EGFR 표적 치료제에다가 아미반타맙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제 표적 치료제를 두 개를 병합을 해서 쓰는 요법입니다. 기존에 쓰는 오시모티닙 단독
보다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전체 생존율도 좋아지고 좋은 성적을 보인다고 되어 있어서 현재는 EGFR 이제 단독 요법보다는 병합 치료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경구항암제만 이렇게 했었는데 최근에는 주사 항암제까지 병합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 교수님, 그러면은 어쨌든 옵션이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먹는 약만 그냥 먹던지, 아니면 주사약을 하되 세포독성 항암제를 병합하던지, 아니면 표적 주사를 또 추가로 병합을 하던지. 현실적으로 보면 EGFR 변이 폐암 4기 환자가 왔습니다. 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아직은 진료 현장에서는 이제 현재 보험급여가 되고 있는 타그리소나 이제 렉나자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직도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서 말씀 들으신 이제 플라우라2 연구를 기반으로 한 타그리소 플러스 기존 세포독성 항암제를 같이 병합하는 요법, 그 다음에 마리포사 연구를 기반으로 하는 아미반타만 플러스 레이저티닙 요법, 이 요법은 아직은 임상 현장에서는 익숙치 않은 레지멘이고 아직은 그 빈도수가 많지는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일단 첫 번째는 최근까지 이제 두 방법이 모두 다 이제 비급여였다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이유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약제들의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플라우라2 같은 경우는 이제 부분급여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이제 부분이 좀 걱정이 많이 덜어졌다는 것이 이제 장점은 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존의 세포독성 항암제가 추가됨으로써 우리가 여러 가지 겪어야 되는 뭐 혈액학적 독성이라든지 그 이외에 여러 가지 항암 치료 부작용을 견딜 수 있을 만한 환자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현장에서 고려를 하고 선택을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효과인데요. 플라우라2 연구 같은 경우는 머리로 이제 뇌전이가 된 환자분들 플러스 그다음에 전이된 종양의 개수가 범위가 큰 환자분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표적 치료제 단독에 비해서는 효과가 더 뛰어나다는 데이터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한 앞서 말씀드린 부작용을 견딜 수 있고 머리로 전이가 됐거나 아니면 이제 종양의 범위가 이제 굉장히 크거나 넓거나 이제 이러한 환자분들에게 선택적으로 좀 고려를 해서 상의를 하고 있고요. 마리포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교수님들도 아시겠지만 부작용 이슈가 굉장히 있습니다. 처음에 환자분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약물 주입 반응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상 반응을 이제 겪게 되는 것이 사실이고, 익숙하지 않은 약제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좀 우리가 극복해 가야 할 좀 한계가 될 것 같습니다. 박사님, 그럼 환자분이 EGFR 폐암 4기로 내원을 하셨는데 나는 무조건 최대한 좋은 치료 받고 싶다. 플라우라2 아니면 마리포사 어떻게 선택을 하시는지 노하우가 궁금합니다. 네. 이 질문은 뭐 진료실에서도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이제 많이 질문하시는 질문이세요. 현재에서 이제 가장 기본은 아까 말씀드렸던 오시머티닙이나 레이저티닙 단독 치료가 현재 가장 기본이고, 이 약제들이 이제 굉장히 오래 가고 내전에도 잘 막아주기 때문에 아주 편하게 환자분들이 오랫동안 복용할 수 있는 약들인데, 환자분들이 나는 더 강력한 치료를 원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플라우라2나 마리포사 연구에 기반하여 다른 치료를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플라우라2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표적 치료제 오시머티닙에다가 항암 치료를 더하게 되는데요. 물론 내성도 늦게 찾아오고 그렇지만 이제 항암 부작용은 생각보다 이제 오래 감소한다는 이런 부작용이 있으시고, 두 번째 이제 마리포사 같은 경우는 이제 조장호 교수님 말씀하셨던 듯이 아비반타마비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표적 주사를 추가를 하는데, 요거에 이제 주사를 투약했을 때 이제 부작용을 이제 감수해야 된다는 면도 있지만 뇌 전이 억제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환자가 이런 항암제나 경제적인 거나 이런 두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가장 길고 오래가는 전략을 세우는 편입니다. 꼭 종양내과 교수님과 꼭 면담하시고,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1차 치료가 잘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1차 치료가 좋은 치료들이 많지만 이렇게 어쨌든 간에 1차 치료에 내성이 오는 환자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조 교수님 2차 치료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2차 치료는 사실은 현재 보험급여 안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일반 세포독성 항암제밖에 없습니다. 기준은 이제 1차 치료 때 타그리소나 이제 렉나자를 단독으로 썼을 때를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이외에는 지금 최근에 나와 있는 데이터들은 아미반타맙이라고 하는 약제 플러스 이제 항암 치료를 병합하는 요법 이제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 비급여 약제라서 이제 현실적으로는 많이 선택하기는 진료 현장에서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요. 저는 가급적이면 이제 3세대 EGFR 표적 치료제를 쓰고 내성이 생겼을 때 재조직 검사를 가급적이면 하려고 합니다. 해서 이제 우리가 어떠한 약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은 아직 임상시험 단계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또 다른 표적을 쓸 수 있는 경우들도 이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이제 시도를 하고 그러고 나서 안 될 경우에는 뭐 세포독성 항암제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1차 표적 치료에 내성이 발생되면 결국에는 세포독성 항암제가 치료의 근간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도 박 교수님 2차 치료에서 여러 신약 개발들도 또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또 여러 좋은 소식들이 예상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1차 치료 실패하시면 어쩔 수 없이 세포독성 항암제로 이제 넘어가는 경우가 이제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많이 달라졌는데요. 현재 이제 글로벌 임상 연구에서 크리살리스라고 하는 연구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오시머티닙을 쓰시다가 이제 안 좋아지시는 경우에는 아비만타박과 이제 레이저틴 아까 말씀드렸던 1차 치료에서 말씀드렸던 표적 치료제 플러스 표적 치료제 요법인데 이거를 이제 오시머티닙 투약 이후에 하셔도 객관적 반응률이 30-40%로 나올 정도로 내성이 생긴 환자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조정호 교수님 말씀해 주셨듯이 조직 검사를 이때쯤 저희가 다시 권하게 되는데요. 이 이유가 이제 조직 검사를 하시게 되시면 이제 내성이 생긴 이유 환자마다 다 다르시기 때문에 오차드 연구에서는 이렇게 조직 검사를 다시 해서 내성에 따라서 맞춤 치료를 하는 연구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성 원인이 맥 증폭 유전자가 이제 있다면은 아비반타맙에다가 다른 약제를 병합해서 하는 요법을 쓰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리포사2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시머티닙을 쓰시다가 내성이 생긴 경우 아까 말씀드린 표적 치료제인 아비반타맙과 레이저티닙 표적 치료제 2개에다가 여기다가 아까 세포독성 항암제를 또 붙여서 총 이제 세포독성 항암제도 하면서 표적 치료제 2개를 이제 병합하는 전략을 시도했는데 기존의 항암제만 쓰시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생존 연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연구들을 바탕으로 내성이 생겨도 다른 치료 엽선들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좋은 소식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그런 신약 개발이나 여러 치료들이 도입되면서 2차 치료도 진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 교수님, 근데 어쨌든 폐암에서는 면역 항암제라는 치료를 빼놓을 수 없는 치료제인데 EGFR 면이 폐암에서는 치료가 어떻게 될까요? 면역 항암제가 저희가 처음 나왔을 때 현장에서 이제 많이 사용을 했는데요. EGFR 돌연변이가 있는 환자분들이 크게 효과가 없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연구를 많이 했고 그 결과 이제 현재는 여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 가이드라인에서도 EGFR 돌연변이가 있는 환자에서는 면역 항암제를 먼저 고려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표적 치료제라든지 이제 세포독성 항암제를 쓰고 그러고 나서 이제 추가적인 옵션으로 우리가 나중에 면역 항암제를 고려를 물론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첫 번째로 고려하는 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물론 EGFR 돌연변이가 있는 환자분들 중에서도 드물게 또 면역 항암제 듣는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자분들이 이제 또 듣는 이유를 이제 찾고자 여러 연구들이 많이 했지만 이제 사실은 뭐 어느 하나 이유로 좀 명확히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면역 항암제 사용은 아무래도 EGFR 면이 폐암에서는 좀 제한적인 것 같고요. 박 교수님, EGFR 면이 환자분들 치료하시다가 혹시 좋은 사례나 이런 거 있으실지 의견 여쭙고 싶습니다. 이제 EGFR 변이가 있는 폐암 환자분들이 이제 제 진료실에 오시면 생각보다 이제 뇌나 뼈로 전이가 돼서 이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고령의 할아버님들 이제 가족분들하고 다 같이 오셔서 이렇게 컨디션이 떨어진데 어떻게 항암 치료를 합니까? 이렇게 많이 걱정을 하시면서 오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런 환자분들한테도 이제 희망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제 표적 치료제 EGFR TKI 자체가
굉장히 이제 부작용이 적으면서 혈압약이나 당뇨약 먹듯이 이제 하루에 한 알 이렇게 편하게 먹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컨디션이 굉장히 떨어진 80세 이상의 고령 할아버지님이 뇌전이도 있는 상태로 막 이미 인지 능력도 떨어지신 상태로 오셔서 타그리소를 이렇게 하루에 매일같이 복용을 하시고 나서 나중에 이제 뇌전이 반응도 굉장히 좋아지시고 일상생활도 복귀를 하시면서 이제 손주도 보시는 이렇게 희망찬 메시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현재까지도 안정적으로 잘 외래 진료를 보고 계십니다. 네, 좋은 치료로 환자분이 좋은 결과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EGFR 변이 비소세포 폐암은 경구 항암제, 보통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오시멀티닙, 레이저티닙이라는 항암 치료를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러한 치료제에 주사 항암제, 세포독성 항암제라든지 표적 치료제, 주사약이라든지 이런 것들 병합해서 더 좋은 효과를 어찌 보면 기대할 수 있는 결과들이 있다. 1차 치료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성이 생겨서 나빠지게 되면은 그때는 세포독성 항암제가 근간이 되겠지만 최근에는 여러 표적 약제들의 신약이 개발된다든지 기존 약제들을 또 여러 가지로 사용한다든지 해서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그렇게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항암치료 환무명답 출간 기념으로 코스모TV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아래 설명란 또는 코스모TV 게시글에서 확인 가능하시고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